대한항공 7편은 1983년 9월 1일 구소련 소비에트 연방상공에서 소련군 전투기에 의해 격추된 여객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냉전 시기에 매우 큰 국제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다음은 주요 정보입니다. 사건 개요. 항공기 보잉 747-230B 등록번호 HL 7442, 출발지 뉴욕 JFK 국제공항, 경유지 앵커리지 알래스카, 목적지 서울 김포 국제공항. 탑승자 승객과 승무원 총 269명 모두 사망. 사건 경위: 비행 경로 이탈. 앵커리지에서 이륙 후 항로가 서쪽으로 벗어나 러시아 극동 지역인 캄차카 반도와 사할린 상공으로 진입했습니다. 이는 항법 시스템 설정 오류로 인해 발생했다고 추정됩니다. 소련의 대응: 소련군은 이를 미국의 정찰기로 오인해 전투기를 출격시켰습니다. 현지 시각 9월 1일 오전 3시 26분 소련군 전투기 수호의 Su-15가 공대공 미사일 2발을 발사해 항공기를 격추했습니다. 추락: 항공기는 사할린 남쪽 공해 상해 추락하였으며 탑승자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국제적 파장: 미소냉전 격화. 미국은 이 사건을 강하게 비난하며 소련을 비인도적이고 무책임하다고 규탄했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은 이를 계기로 글로벌 GPS 시스템을 민간에 공개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소련의 입장: 소련은 초기에는 이 사건을 부인했으나 이후 자신들의 영공을 침범한 것으로 판단된 비행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련은 KAL-7편이 미국 정찰 임무와 연계된 스파이 활동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희생자: 승객 중에는 미국 하원 의원인 레리 맥도널드도 포함되어 있어 더욱 논란이 되었습니다. 유족과 여러 단체가 소련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 이후: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 정부는 사건의 상세 기록을 공개했습니다. 사건 기록과 블랙박스 조종실 음성 기록 장치 내용은 대한항공과 소련 양측 모두의 실수와 긴장된 국제 정세가 참사를 초래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항공사고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례로 남아있으며 항공 보안, 항로 관리 그리고 군사적 대응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 사건 배경: 냉전 시대의 맥락. 1983년은 미국과 소련 간 냉전이 극도로 고조된 시기였습니다. 특히 미국은 당시 소련 영토를 정찰하기 위해 RC-135 정찰기를 자주 운용했으며 소련은 이를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대한항공 7편이 격추된 날에도 RC-135 정찰기가 소련 인근을 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소련 측이 KAL-7편을 정찰기로 오인할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대한항공 7편의 비행 경로. 출발 및 초기 비행. 7편은 뉴욕 JFK 공항에서 출발해 알래스카 앵커리지 공항에서 급유를 한 뒤 서울 김포 공항으로 향하는 노선이었습니다. 앵커리지에서 출발 후 7편은 R-20 항로 일반적인 북태평양 항로를 따라가야 했습니다. 항로 이탈: 항공기는 이륙 직후 자동항법장치 INS 관성항법장치의 오류로 인해 경로를 점차 벗어나 서쪽으로 약 500km 이상 이탈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항공기는 소련 영공인 캄차카 반도와 사할린 섬 상공으로 진입했습니다. 왜 이탈했는가? 당시에는 GPS가 없었고 INS 관성 항법장치가 주된 항법 장치였습니다. 조종사가 INS 좌표를 잘못 입력했거나 시스템 자체가 오작동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경로를 이탈했음에도 조종사나 승무원이 이를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3. 소련의 대응. 캄차카 반도 상공 진입. 소련은 7편이 자국 영공을 침범하자 방공체제를 가동했습니다. 캄차카 반도 상공에서 소련 전투기가 7편을 추적했지만 연료 부족으로 철수했습니다. 사할린 상공 진입.
항공기가 사할린 썸 상공에 진입하자 소련은 수호의 Su-15 전투기를 추가로 출격시켰습니다. 당시 소련 방공부는 7편을 RC-135 정찰기로 오인하고 이를 격추해야 한다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격추 명령. 7편이 소련 영공을 벗어나기 직전 전투기는 공대공 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미사일은 항공기의 꼬리와 엔진 부근을 타격하여 치명적인 손상을 입혔고 항공기는 통제 불능 상태로 추락했습니다. 4. 추락과 구조. 추락 상황. 미사일 공격으로 항공기의 기압이 급격히 떨어졌고 승객과 승무원들은 산소 부족에 직면했습니다. 조종사들은 비행기를 긴급 착륙시키려 했으나 항공기는 결국 사할린 썸 남쪽 공해에 추락했습니다. 생존자 여부. 사고 직후 구조 작업이 진행되었으나 생존자는 없었습니다. 일부 기록에 따르면 소련 측은 잔해를 신속히 수거했으며 탑승자의 시신 및 블랙박스 항공기 기록 장치를 확보했습니다. 5. 소련의 입장. 소련은 초기에는 항공기를 격추했다는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이를 인정하며 항공기가 미국 정찰기로 오인되었고 자국 영공을 침범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소련은 사건의 책임을 미국과 대한항공에 돌리며 미국이 정찰 임무를 수행하다 의도적으로 민간기를 투입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6. 국제적 반응. 미국의 대응. 당시 미국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은 이를 소련의 잔혹한 만행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미국은 이 사건을 계기로 GPS를 민간 항공에도 개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미래의 항공사고 예방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유엔 및 국제적 비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는 이 사건을 조사하고 소련의 행동을 규탄했습니다. 7. 블랙박스와 소련의 기록 공개. 1991년 소련이 붕괴된 이후 러시아는 KAL-7편의 블랙박스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그 데이터는 항공기가 잘못된 항로를 따라 비행했으며 조종사들이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소련의 방공 대응이 과도했으며 사고를 피할 기회가 있었음도 드러났습니다. 8. 희생자. 탑승객 269명 중에는 미국 하원의원 레리 맥도널드를 포함한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희생자 가족들은 소련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진상규명과 책임을 요구했습니다. 9. 사건의 교훈. 항공 안전 강화. 이 사건은 항공 항법 시스템 개선과 GPS 도입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국제 분쟁 속 민간 항공 보호. 민간 항공기와 군사적 대응 간의 분리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냉전의 어두운 면. 이 사건은 냉전 시대의 긴장이 얼마나 많은 무고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항공사고와 군사적 긴장의 교차점에서 벌어진 참사로 현대 항공 및 군사 시스템의 개선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1. 항공기 기술적 문제. INS 관성 항법 장치의 역할. 당시의 항공기는 GPS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INS 관성 항법 장치가 주요 항법 시스템이었습니다. INS는 이륙 전에 조종사가 입력한 좌표를 기반으로 비행 경로를 계산하며 외부 신호 없이 비행기의 위치를 추적합니다. 그러나 INS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차가 누적될 수 있으며 특히 앵커리지 공항에서 잘못된 좌표를 입력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탐지 실패. 조종사와 승무원은 경로 이탈을 알릴 수 있는 경고. 시스템의 무선 항법 장치나 지상 관제와의 교신을 적절히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대한항공의 항공사 매뉴얼 및 훈련 부족이 이탈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됩니다. 소련 방공군의 작전. 소련의 초기 대응. 캄차카 반도 상공에 접근하자 소련군은 지대공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가동하고 전투기를 출격시켰습니다. 소련은 캄차카 지역에 핵기지를 포함한 전략적 군사시설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오인 판단. 소련은 KAL 7편을 미국의 RC-135 정찰기로 착각했습니다. 당시 RC-135 정찰기와 KAL 7편은 모두 보잉 707 기체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외관이 유사했습니다. 소련군은 두 항공기를 구분하지 못했고 특히 야간에 식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경고 절차 미비. 소련 측은 KAL 7편이 응답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경고 사격 조명탄 발사를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KAL 7편의 조종사는 이를 인지하지 못했으며 국제적 논란 속에 소련의 경고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미사일 발사. 소련군 전투기 조종사 겐나디 오시포비치는 KAL 7편에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두 발의 미사일 중 하나는 항공기의 꼬리 부분에 명중했으며 이로 인해 항공기의 조종장치와 엔진이 심각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3. 추락 당시의 상황. 탑승객들의 상황. 미사일의 폭발로 항공기의 기압이 급격히 낮아지면서 객실 내부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내려왔지만 고고도에서 산소가 부족한 상황에서 승객 대부분은 의식을 잃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조종사들의 노력. 조종사들은 비상 상황에서 항공기를 제어하려 했으나 항공기의 심각한 손상으로 조종이 불가능했습니다. KAL 7편은 몇 분간 통제 불능 상태로 비행하다 사할린 남쪽 바다에 추락했습니다. 4. 구조작업의 논란. 소련의 신속한 통제. 소련군은 사고 직후 추락 지점 주변 해역을 봉쇄했습니다. 국제구조작업 요청을 거부하며 잔해와 블랙박스를 포함한 모든 자료를 철저히 통제했습니다. 생존 가능성 논란. 일부 기록에 따르면 일부 탑승자가 추락 직후 생존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소련 측은 이를 부인하며 구조작업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블랙박스 회수. 소련은 블랙박스를 회수했지만 이를 즉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블랙박스는 1993년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가 공개했습니다. 이를 통해 항공기의 항로 이탈과 소련군의 대응 과정을 재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5. 국제적 논란. 미국과 소련의 갈등. 미국은 소련의 행위를 민간 항공기에 대한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공격으로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당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소련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는 데 주력했으며 이 사건은 냉전 시기의 대립을 심화시켰습니다. UN 및 ICAO 조사. UN과 국제민간항공기구는 이 사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ICAO는 소련의 대응이 지나치게 과잉이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소련 내부의 관점. 소련 내부에서도 이 사건에 대한 의견이 갈렸습니다. 일부 군 고위 관계자들은 민간 항공기를 격추한 것이 국제적으로 큰 실수였다고 인정했지만 이를 공개적으로 시인하지는 않았습니다. 6. 희생자와 가족의 반응. 희생자. 7편의 탑승객 269명 중에는 28개국 국적의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미국 하원의원 레리 맥도널드가 포함되어 있어 사건은 정치적 논란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유족들의 행동. 희생자 가족들은 대한항공과 소련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일부는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 가족들은 오랫동안 진실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7. 사건의 장기적 영향. GPS 도입. 이 사건은 GPS를 민간에 개방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항공기는 GPS를 기반으로 정확한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항공 안전을 대폭 향상시켰습니다. 냉전의 교훈. 이 사건은 냉전 시기의 군사적 긴장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남았습니다. 특히 민간 항공기에 대한 군사적 대응이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를 재조명하게 되었습니다. 항공사 안전 매뉴얼 강화. 항공사들은 이 사건 이후 항공기 항법 시스템과 승무원 교육을 강화했습니다.
비행 경로 이탈에 대한 경고 체계와 지상 관제와의 교신 체계도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항공 사고를 넘어 국제 정치, 군사적 대치, 항공 안전 등 여러 측면에서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